접경협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소개할 사례가 라인강 상류 협력입니다. 이 지역은 접경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이고요. 독일이 한 51%, 프랑스가 44%, 그리고 스위스가 한 5% 정도 되는 차지하고 있는 위치인데요. 이 지역은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국가는 서로 강에 의해서 영토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 지역을 산맥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분지로서 서로 간에는 상당한 공간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함께 교류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70% 이상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와 불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언어 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는 지역이고요. 역사적인 정체성을 보더라도 이 프랑스 지역의 알사스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함께 영유권을 4번이나 교체할 정도로 이 지역은 국가적인 정체성도 좀 자주 바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보게 되면 아주 제도화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인강 상류 협의회가 1975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본협정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즉 지방정부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상류협의회의 최고기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핵심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자 협의회가 있는데 지자체, 그리고 경제단체, 대학이 협의 역할을 하고 이 지역을 하나의 4개의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접경위원회가 필요한 접경교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보시게 되면 주민의 역할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편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강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요. 교통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역 교통망, 즉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를 연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공항도 공동의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뮬리저 지역에 3개 국가가 이 접경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했고 연간 250만 명의 주민들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협력 덕분에 이 경제협력이 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서 매일 통근하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쇼핑을 한다든지 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연구개발단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같은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패키지 관광도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접경협력은 콘스탄츠 호수 협력인데요. 이 호수는 알프스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유럽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이고요. 호수의 발원지는 알프스에서 출발해서 라인강이 이 호수를 지나서 북해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호수에 접경하고 있는 국가는 3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고요. 이 호수 연안에 살고 있는 주민은 한 35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가 콘스탄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의 이름도 콘스탄츠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연안에는 다양한 행정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도 있고요,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상호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수는 국제법적으로 국가들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호수의 보호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왔고 또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호수 연안을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호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언어적으로도 아까 라인강 상류보다는 더 동질적인데요. 이 연안 국가 모두 독일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상당히 서로 간의 기능적인 협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고요. 콘스탄츠 호수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협력 가버넌스는 상당히 낮은 제도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보다 민간주도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개방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를 원하는 그런 단체들은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0개의 접경협력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제 콘스탄츠 호수 협의회가 있고요. 이 협의회에서 최고기구는 지방정부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호수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협력 부분은 산업, 교통, 스포츠, 환경,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발트해 협력인데요. 발트해는 원래 예전에는 빙하기의 호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바다가 되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트해는 외관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호수와 다름없는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이제 거의 막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순환도 느리고 수심도 낮고 또 따라서 염도도 낮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이 발트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 국가에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 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공장 폐수라든지 생활 오수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주변 국가들은 발트해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또 이 지역에서의 어떤 수자원, 예를 들면 고기라든지 기타 해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력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다의 특성은 국제법적으로 해양 영토로 인정이 되고 분할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에 해당하는 200마일에 해당되는 정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환경 오염을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그러한 해양 영토의 경계선과 무관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한 연안에서의 환경 오염은
다른 연안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냉전 시대에 이 지역의 연안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서독은 자유진영 국가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소련, 폴란드, 동독은 공산진영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발트해의 바다 협력을 위해서 서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조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 소련이 가장 많은 해양 오염 국가로서 약 40%의 해양 오염이 소련 때문이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원활한 협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트 지역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접경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헬싱키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1974년도에 체결된 연안 국가의 국제 조약인 헬싱키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헬싱키 위원회의 최고 기구는 중앙정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기반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발트해 협력은 높은 제도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협력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트해를 항행하는 선박들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또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연안 국가의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어떤 환경 관리도 중요한 어떤 과제로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유해 물질 목록을 발간해서 선박들이 이러한 유해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화물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유사시 만일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구매 등을 하였습니다.